저는 2014년도 2월 달에 비트코인 우연히 발견하고 처음에는 저도 비트코인을 우습게 알았죠. 공부하다가 야 이건 내가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쉬운 현상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시간이 났어요. 그래서 한 두 달을 거의 뭐 밥 먹고 비트코인만 공부했죠. 그리고 나서 확신을 얻고 비트코인은 강했다라는 책을 써서 출판을 하고 그 책을 들고 친구들과 친척들을 만나고 물론 가족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 아는 지인들에게 제 제자들을 포함해서 300명에게 제가 저작가로 사서 택배비까지 내서 보냈습니다. 어, 그때 비트코인이 60만 원, 뭐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지금 그분들은 지금 비트코인 뭐 800만 원이잖아요. 지금 그분들은 중에 상당수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뭐 그 투자하는 것은 반드시 해라라고 한 건 아니니까 뭐 부자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섭섭함이 없죠. 또 내가 된 건 아니니까 내 문제는 아니니까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식자인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게 제가 섭섭한, 제가 서운한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데 그 미디어 종사자들, 기자들이죠. 뭐 미디어 종사자들은 뭐 워낙에 미디어 종사자들이 원래 깊이 아는 게 없어요. 본인들이 특별한 선호가 있지 않은 한 그냥 계속 사건은 발생하니까 언제나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만 아는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기자들이 조금 공부해가지고 단정을 지을 만한 현상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기자들이 써 제끼는 내용들을 보고 이제 판단을 내리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핑계고요. 머릿속에 이미 판단이 있는데 그거를 미디어에서 전달하는 거를 빌려서 그 판단하는 거죠. 확신을 갖는 거죠. 지금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종류의 책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 멸망 이후의 지중해 세계입니다. 이것은 상하권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아직 번역 작업이 끝난 건 제가 알고 있지만은 아직 한국어로다가 나오진 않았는데 원서죠. 영어 Disunited Nations 피터 자이안 미국의 전략 문제 전문가죠. 피터 자이안이 쓴 Disunited Nation이라는 책인데요. 두 권은 상당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 멸망 이후의 지중해 세계라는 책은 그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지중해 세계의 천년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이 책에서 이 책은 사실은 해적들의 역사다. 근데 해적사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왜 그렇게 할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로마 멸망 이후의 지중해 세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제 전공은 경영학인데 뭐 경제나 통계학을 저는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주류 인문학이 굉장히 크게 빠져 있는 게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특히 이렇게 경제 쪽에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질서예요, 질서. 이 질서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이 그래요.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한국 지식인들의 머릿속에서 질서라는 것은 별로 대단치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지정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제가 공부한 경제학은 좌파 경제학이건 우파 경제학이건 그 경제를 떠받치는 질서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이 없어요. 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현실성이 없는 굉장히 그 유아적인 수준의 개념들이에요. 근데 이 두 권의 책, 한 권은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 멸망 이후의 지중해 세계는 400년, 500년 AD 400년, 500년부터 1400, 1500년대까지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Disunited Nation은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제 질서를 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지인들이 왜 비트코인에 무관심했을까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안타깝지만 인문학적 독서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제를 공부한 사람들이 특징이 그런데요. 이 인문학을 좀 하찮게 여깁니다. 네. 그 같은 인문학인데도 경제 쪽에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인문학을 좀 하찮게 여기죠. 이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아예 인문학 자체를 하찮게 여기니까 그거는 뭐 논할 필요가 없는데 그 경제를 공부한 사람들이 다른 인문학, 여타 인문학을 좀 하찮게 여기는데 뭐 하찮게 여길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찮게 여기는 것도 맞는데 너무 그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서구 문명이거든요. 이게 점잖게 얘기하면 근대성이라고 하지만 근대성 자체가 서구산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하면 서구 문명 의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피부색과 뭐 이런 건 전부 우리 조상들하고 비슷하겠죠. 지금 백인들보다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200년 전에 조선 사람들과 우리 선조들과 더 대화가 잘 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과 대화가 잘 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잘 안 통하지만 하나는 언어 장벽 때문에 안 통하고 하나는 언어 장벽 플러스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안 통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는 현재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미국인과 유럽인들과 대화가 더 잘 통하지. 지금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만나면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 안 통해요. 중국 사람들하고 사고 체계가 완전히 달라요. 그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200년 전에 우리 조상들하고 대화가 통할 것 같습니까? 통하지 않아요. 예. 우리 200년 전에 조상님들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높은 고등교육을 받고 시집을 안 가고 애를 안 낳고 자기 직업을 갖고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를 동의할 것 같습니까? 나라가 세상이 망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질서 체계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가 우리의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인문학적으로 다 참 척박한 데서 태어나서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인문학적으로 천박하니까 비트코인도 뭐 투기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야 뭐 하겠지만은 그들도 장기적으로는 그걸 지탱하지는 못하는 게 공부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사려면 비트코인 사다가 비트코인 너무 비싸니까 그냥 뭐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캐시 이런 거 사야 되나 생각하다가 또 무슨 토큰 좋다니까 또 1000배 오를 줄 알고 그런 토큰 사다가 폭 망하고 나서 에이 비트코인은 나빠 이렇게 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천박한 시간입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천박해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들을 되게 부러워할 겁니다. 우리 세대에 무엇이 있었어요? 우리 세대에 인터넷 붐이 있었고 우리 세대에 스마트폰 붐이 있었고 우리 세대에 이 비트코인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모두 그 질서의 근간, 플랫폼을 형성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로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기회들을 다 놓치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뭐 인터넷 쇼핑이나 하고 스마트폰이나 사용하고 하는 거지 그것을 선도적으로 자기가 거기서 자신의 직업을 바꾸고 뭐 자기가 적극적으로 우리 후배들한테 이런 직업을 가져라 이런 공부를 해라라고 우리가 이 시대 변화에 맞춰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좀 안타까운 겁니다. 이 비트코인은 현대 사회의 질서가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는 지중해가 내해였어요. 로마의 내해. 그런데 로마가 망하고 나니까 지중해는 완전히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서구 기독교 문명이 쉽게 말하면 서구 기독교 문명이 이슬람 해적들하고 1000년 동안 투쟁을 해요. 1000년 동안.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탈리아 해안가가 거의 1000년 동안 방치되고 버려집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돼요. 정말 비극적인 게 이슬람법에 의하면은 이교도들을 해적으로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노예 시장에 파는 것이
그 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권장됩니다. 이게 그들의 그 체계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뭐 기독교 세력도 그 해양에서 온갖 모습짓을 하죠. 그 서로 상호적이니까.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절대적으로 서구 기독교 문명이 그 천년 동안 그 이슬람 해적들한테 철저하게 유린을 당합니다. 우리는 뭐 서구 문명이 원래부터 강할 때부터 우리는 서구 문명을 접했기 때문에 서구 문명이 뭐 불패고 만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로마 교황도 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울 때는 뭐 로마 교황이 뭐 면죄부나 팔고 뭐 그 종교를 이용해서 권세를 누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이 기독교 세계가 사실은 이게 로마를 전수했는데 이들이 기본적으로 야만족이거든요. 야만족이니까 이 로마가 그 제국의 틀은 없어지고 이 야만족 족장들을 싸움은 되게 잘해요. 이게 사무라이들이거든요. 무사들인데 이 야만족 족장들을 순치시키는 방법이 기독교였던 거죠. 그래도 순치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는 겉으로 외부로는 이슬람 해적들하고 맞섰고 내부적으로는 자기들끼리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땅 따먹기 싸움을 하는 거죠. 그 싸움만 잘하는 그 백인 무사들을 기사들을 순치시키는 역할을 교황이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봐야 됩니다. 그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카노사의 굴욕이나 이런 것들은 역사 내러티브상 꺼내 드는 거지 교황이 무슨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왕들을 밑에 부리고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 왕들을 부리려면 그 광기 어린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들었던 그 깃발이 바로 십자군의 깃발인데 십자군의 깃발을 들어야지만 그 영주들하고 그 왕들이 그 카톨릭 깃발 아래 힘을 보태주니까 그랬던 겁니다. 그 로마 교황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이탈리아가 하도 유린을 당하니까 그 기독교 세계를 그 이슬람 해적으로부터 지켜내야 되는데 도저히 그 프랑스나 뭐 영국의 그 세력 있는 그런 왕들이 이런 공공재에 기여를 하지 않으니까 그걸 대신해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 직할로 해군을 유지도 해요. 근데 그 뭐 강하진 않죠.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 교황은 그 당시 서구 세계 유엔 본부입니다. 유엔 본부. 지금 우리가 보듯이 유엔이 뭐 국제적인 문제에 숟가락 얹지 않는 데가 없지, 숟가락 얹지 않는 곳이 없지만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유엔 자체가 무슨 주권이 있는, 그다음에 국민이 있거나 뭐 세금을 거둘 수 있거나 자기 군대가 있는 그런 하나의 독립 주권 국가가 아니니까요. 서구 세계에서 로마 교황이 비슷했습니다. 역할이 상징적인 역할은 있었죠. 어쨌건 서구 세계는 1000년 동안이나 이 이슬람 해적들과 투쟁을 하는데 이슬람 해적들과 투쟁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지중해 세계에서 상거래라든가 소유권이라든가 자기 일신의 신체적 보호가 보장받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게 사람들한테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기죠. 그것은 이 서구에서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이것은 공부하지 않고도 몸으로 아는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놀라는 부분이에요. 이 비트코인이 무질서와 관련이 있어요. 무질서와. 이 극단적인 무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비트코인은 그냥 투기 수단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피터 자이안의 Disunited Nation은 뭘 다루냐? 지금 우리가 30년 체제 혹은 40년 체제 혹은 75년 체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난 짧게는 30년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길게는 75년 체제가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게 이 피터 자이안이 놀라운 게 이 주장을 그의 전작들 뭐 한 5년 전부터 썼던 전작들이 있어요. 뭐 엑스텐탈 슈퍼파워라든가 이런 전작들에서도 계속 주장하던 반대에 이번에 코비드 19 사건 이전에 이 책을 출판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한참 이 우한 폐렴으로 이 시끄러울 때 이 책을 그 킨들로
사서 읽고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대단하다는 걸. 이 코비드-19는 지나가는 사건이겠죠. 그런데 이 지나가는 사건이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칠 텐데, 그것은 역사의 방향을 튼다기보다는 원래 가는 방향을 가속화시킨다는 거죠. 그럼 어떤 방향이었냐? 이 피터 자이안이 주구장창 주장하는 바는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게 인위적인 거고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곧 끝난다라는 거죠. 자, 질서라는 것은 사실은 상호적인 게 아닙니다. 질서는 제국의 질서고, 제국의 질서를 전제하지 않으면 소유권이라든가 거래라든가 상거래라는 게 성립을 하지 않죠. 경제학에 없는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시장 스스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시장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학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럼 시장을 보호하는 그 시스템은 무엇이냐면, 그거는 무력이에요. 무력. 해군력이죠. 그 해군력은 어떻게 유지되냐면 통일성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통일성은 어디서 오냐면 종교에서 와요. 쉽게 말해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종교가 통일성을 유지시키고, 통일성이 해군력을 제공하고, 해군력 위에서 상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그 상거래 현상 안에서는 경제학이 맞겠지만, 그 경제학이 그 경제학을 떠받치는 시장과 그 시장을 떠받치는 해군력, 해군력을 떠받치는 정신의 통일을 경제학은 설명하지 못하죠. 설명할 수도 없고, 그 차원에서 지금 변형이, 질서의 변경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책은 다루는 대상이 전혀 다른 세계를 다루고 있지만 굉장히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원래 조선은 바다에 관심이 있지 않았죠. 대부분의 민족들이 바다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바다라는 것 자체가 무질서거든요. 바다로 나가면 주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해적들의 세계고, 해적들이라고 하더라도 해적이 늘 뭐 한 단일한 주체가 일관성 있는 어떤 그런 질서를 만든 곳이 아니라,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질서가 바뀌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평정하고 하나의 질서 체계를 유지하고, 그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보호하고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합의에 의해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면 그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질서가 끝나면,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원래 물성이니까. 그것이 바다라는 세계의 물성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세계는 로마 멸망 이후에 지중해 세계 같이 그렇게 황폐하고 질서가 없는 곳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죠. 기술과 통신이 발달했습니다. 인터넷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 쇼핑도 이루어질 텐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질서가 근본적인 변화의 전환의 지금 시점에 있다는 거죠. 거기에 바로 비트코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참 제가 이거는 짧게 만들려다가 길어졌는데, 정말로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죠. 네.